자, 2023 고전과의 만남 인문학의 향연. 자, 오늘 2부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오로지 질문만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고 나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가 무대로 모실 텐데요. 먼저 김제 덕암고등학교의 양호석, 장세란, 문하임, 그리고 이대원, 상산고의 강현진, 이종원, 황채원 학생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대표해서 또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질문을 또 주실 우리 또 패널 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또 지도 교사 두 분께서 올라오시고 계신데요. 우리 고지선 선생님, 구설영 선생님께도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정말 즐겁고도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주인공이시죠. 우리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우리 김아라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왔어요. 또 손으로도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한번 머리로 한번 들어보겠어요. 김아라 선생님으로부터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김하라이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이 아마 새로운 판일 거예요. 원래 이 책이 2015년에 출간이 됐고 그때 저는 규장각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세월이 좀 흘렀고 직장이 2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은 전주대 한문교육과에서 일을 했고 이번 3월부터는 연대 국문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전주의 학생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그 만난 계기가 제가 사랑하는 이 유만주라는 사람의 일기라는 점이 또 기쁩니다. 아까 뭐 재미없어요라고 하신 분들 있는데 괜찮습니다.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내면서 이게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까라는 의심이 약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살면서 특별한 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뭔가 앞으로 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그런 청소년들에게 이 책이 뭔가 해롭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한 가닥 있었는데 재미없게 읽으신 분들은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거라고 저는 기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지금 화면으로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랫동안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신 그런 소중한 독자들이 여기에 함께 있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자리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유만주의 일기인 흠영에 남은 이 일기 작가의 생애와 꿈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만주의 짧고 사소한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짧고 사소한 생애가 결코 사소하지 않게 남은 일기인 흠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흠영에 남은 유만주의 삶과 꿈에 대해서 그리고 유만주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진행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우리 선생님의 또 저서를 읽고 우리 패널분들께서 대표로 질문지를 하나씩 들고 왔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분이 준비를 했을까요? 네. 유만주가 사람들이 밤이면 밤마다 야화를 나누고 시를 읊조리며 겨울의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60년을 사는 것이 바로 120년을 사는 것이랑 맞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책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있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네,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미리 받아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질문은 여기 모여있는 이 책을 읽은 패널들뿐만 아니라 이 책을 들고 여기에 이렇게 열띠게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만주가 말한 모여서 밤에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한 이 말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지금 뭐 밤은 아니고 낮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들이 모여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기억하는 이 장소가 유만주가 말한 이 야화를 나누는 모임하고 거의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만주 자신도 아마도 3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런 유만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기 유만주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어쩌면은 당연한데요. 자, 먼저 인적사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유만주는 1755년 2월 4일에 태어나서 1788년 1월 29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유만주는 그러니까 저희 엄마보다 200살이 많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1955년생이시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모두 생일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하나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거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짧은 삶을 사셨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유만주는 본관이 기계여서 기계유씨이고요. 이름 외에 자신을 나타내는 자로서 백취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붙인 별명인 호로서 홍원과 흠영이라는 이런 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두 명의 아내가 동시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누군가의 남편이자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개인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유만주에 대해서는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게 아쉽게도 없습니다. 앞서 유만주의 생애를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태어난 날짜의 날에 일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MBTI 검사 아시죠? 자기 MBTI 무슨 유형인지 아시죠? 옛날 사람들에게는 사주가 일종의 MBTI였는데요. 그 사주 중에서도 태어난 날의 일주가 조금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만주는 무신일이라는 날에 태어난 사람이어서 무신일주를 가진 사람인데요. 그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성격 유형이 이런 바위산으로 형상화가 됩니다. 이암괴석의 바위산인데 그 바위산 밑에 엄청난 광물들이 묻혀 있어요. 예, 이런 형상은 뭘 나타내냐면은 이 사람은 뭔가 약간 메마를 수 있지만 그리고 완고할 수 있지만 그 아래에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형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이고 책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데 아쉽게도 뭔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바위산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일찍 발현되지는 않는 대기만성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만주는 그렇게 오래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낼 기회를 얻지는 못했어요. 여기 있는 그림이 바로 정선의 인왕제색도인데요. 바로 인왕산이라는 바위산을 그린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공교롭게도 유만주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자신의 내면 풍경하고 유사하게 이 바위산인 인왕산 아래였습니다. 이렇게 인왕산의 풍경 아래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 우리는 그의 유년 시절을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만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가족관계라든가 생년월일이라든가 그런 개인정보 말고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유만주보다 좀 유명한 유만주의 아버지와 유만주의 자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조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바로 유만주의 아버지인 유한준이라는 분이고요. 유한준이라는 분은 앞서 시간에 중학생 동생들이 공부했던 연암 박지원하고 젊은 시절에 문학으로 맺어진 친구였어요. 근데 문학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서 나중에는 척을 지게 된 그런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문장가로 꽤 명성이 있었던 그런 분이라고 기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육일주는 한국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꽤 유명한 역사 인물이죠. 육일주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본 유학을 하고 세계 여행을 했다는 그런 점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한준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보탤 말이 있는데요. 나의 문화유산 작사기라는 아주 멋진 책이 있죠. 그 책에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바로 유만주의 아버지인 유한준이 쓴 것입니다. 이런 멋진 말을 남기신 분이고요. 그리고 유만주의 현손, 즉 손자의 손자인 육일주는 자신이 조선에서 최초로 세계 여행을 하고 그 경험을 서유견문이라는 훌륭한 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만주는 자기보다 유명한 아버지 그리고 자기보다 유명한 자손을 둔 그런 사람이지만 스스로는 이 세상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먼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만주를 기억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유만주의 아버지인 유한주는 아들이 죽고 나서 아들이 남긴 일기,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바로 그 일기인데요. 그것을 펼쳐보면서 나의 아들이 쓴 이 일기를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청고의 아득한 시간 속에 내 아들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라고 비통해했고요. 유만주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갑내기 벗인 임노는 유만주의 죽음을 두고 우리는 같은 책을 읽고 같은 글을 쓰고 같은 논의를 하며 취향까지 공유하는 친구였다. 나는 지금 몸의 절반을 베어낸 슬픔이 있다라고 유만주를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외에는 유만주를 기억한 사람이 그다지 없어 보여요. 아까 앞서 유한준하고 박지원이 젊은 시절에 친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박지원이 유한준에게 보낸 짤막한 편지 중에 유만주의 모습이 슬쩍 남아 있습니다. 박지원이 유한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제 댁에 아드님이 찾아와가지고 글 짓는 법에 대해서 물어서 제가 뭐라 대답을 해줬더니 얘가 만족하지 못하고 시무룩해져가지고 돌아갔어요.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파악되는 바에 따르자면은 유만주는 성격이 활달했을 것 같아요? 소심했을 것 같아요? 좀 소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심한 소년이 아버지의 친구이자 유명한 문장가인 박지원 선생님을 찾아가려면 굉장히 용기를 냈을 텐데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선생님 글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며 이렇게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대답을 듣고 나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실망했겠죠. 실망을 해서 시무룩해져서 돌아갔는데 이 소심한 소년에 대해서 멋진 박지원 선생님이 기억을 하고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존재처럼 보이는 유만주의 흔적을 그리고 유만주의 존재를 증명한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일기입니다. 유만주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지금 이 책은 유만주가 쓴 일기의 첫 번째 권이에요. 첫 번째 권인데 한자로 쓰여 있어요. 자, 차례대로 보면은 제일 오른쪽부터 을미부, 춘하, 추동, 그리고 흠령, 도 이렇게 한자가 적혀 있어요. 몰라도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전서체라고 옛날 사람들이 쓰던 어려운 한자체입니다. 을미부는 1775년을 의미하고요. 춘하, 추동은 아시죠? 그러니까 1775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금 이 책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이고요.
제일 큰 글씨로 가장 왼쪽에 쓴 것이 흠명인데 이것은 일기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만주의 호이기도 합니다. 이 일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여러분들 일기 쓰는 분들 있어요? 지금 우리 패널로 계시는 학생들 중에 일기 쓰는 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손 들어봐요 한번. 예, 박수 네. 한번 보내주세요. 어.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일기 쓰는 분들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네. 네. 그 일기라는 것이 문학의 장르는 아니지만은 문학으로 될 수 있는 이유가 그 일기가 자기 자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일기 중에는 안내의 일기 있어요. 안내의 일기 되게 좋은 일기예요. 근데 안내는 일기장에다가 키티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키티라는 가상의 친구이자 또 다른 나에게 고백하는 형식의 일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유만주는 20살 때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일기에 흠영이라고 자기의 또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는 이 일기가 나와 나의 대화라는 점을 나타내요. 예, 그래서 이 안에 자기와의 대화를 담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흠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게 조금 궁금해지게 되는데요. 흠영은 유만주가 썼던 나는 예전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흠모한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한 글자씩 따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책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나는 흠모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고 이거는 이 사람이 아주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냥 책이 재밌어가 아니고 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좋아했다라는 거여서 이 말에는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책에 대한 사랑, 그것이 담겨 있는 말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20살이 되던 1775년 1월 1일부터 34살이 되던 1787년 12월 14일까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13년 동안 일기를 썼어요. 이게 재밌으니까 썼을 텐데 이 사람은 일기가 왜 재밌었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일기 안에는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아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독서일기로서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책을 읽은 거 말고도 아주 시시콜콜하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파서 세수를 안 했다. 그리고 아침에 밥으로 뭘 먹었고 반찬은 뭐 오이소박이었다. 보리밥을 먹으니까 꺼끌꺼끌했다. 뭐 이런 시시콜콜한 일상 그리고 오늘 옷은 뭐 입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일기로서의 측면이 있고요. 그런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를 적은 내면일기로서의 측면이 있는데 사실 여기 일기를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모든 측면은 여러분들의 일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하고 보통의 일기를 쓴 사람인데 그 일기에 아주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결과로서 이 일기책은 거대한 기억의 구조물이고 유만주 자신의 역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네. 이제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질문은 어떤 분이 하셨죠? 저요. 네, 좋습니다. 네. 직접 한번 질문해 주실까요? 유만주는 동료, 가족, 사회에 자신이 기억에 남는 이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좀 되게 문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유만주를 과연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우리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유만주 그 자신은 과연 그런 삶을 원했을까라는 네. 굉장히 문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까도 이 일기가 기억의 구조물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의 문제는 이 일기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요. 그런 좋은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유만주는 30살 무렵에 이런 말을 실제로 한 적이 있어요. 어째서 사람들은 무엇도 기억하려 하지 않으면서 기억에 남는 이가 되려고만 하는 걸까라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유만주는 나는 기억되는 사람보다는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그런 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유만주가 첫 해에 쓴 일기를 정리를 하면서 그 일기에 붙인 서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20살 난 청년이 일기 쓰기에 어떤 의미 부여했는지 나타나 있는데요. 그 말이 약간 찡한 대목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한 번뿐인 생을 살죠.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걸 느리거나 줄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의 경험들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시간의 형태로 다가온 그 경험을 상세히 기억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하는 바에 딸려 있는 것이다.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기억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일기를 쓴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일기를 씀으로써 저 하늘이 나에게 정해준 목숨을 끝까지 살며 하나도 폐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기 쓰기가 나의 삶을 완성하고 나는 일기를 통해서 나의 경험들을 오롯이 기억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보여주는데요. 유만주의 이런 생각은 예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고 한국을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쓰기도 했던 르 클레지오라는 프랑스 소설가의 말하고 비슷한 울림을 줍니다. 이 프랑스 작가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체험을 글로 옮기지 않으면 체험은 완성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게 아마도 이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이유일 텐데요. 그것은 경험의 형태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완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울림이 유만주가 일기의 서문에서 한 말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가로서의 유만주의 태도를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이 질문은 이제 일기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제가 직접 한번 소개하고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저는 유만주가 일기에 부여하는 가치가 단순히 글 쓰는 것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만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기에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서 일기의 어떠한 특성이 사람들이 이토록 일기에 매료되도록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기. 예. 우리가 일기 참 중요하다고 평소에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떻게 쓰는 게 좋고 그 쓰는 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일기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네. 일기의 매력에 대해서 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유만주가 처음으로 일기를 쓴 날에 대해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만주는 20살 되던 설날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친구인 임노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렇습니다. 1774년 겨울 20살에 흠영 유만주와 나는 청량리 나의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둘이 같이 시험 공부를 한 거예요. 둘 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야, 근데 요새 날마다 공부한 거를 기록하는 방식이 학업에 크게 도움이 된대.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럼 우리 내년 설날부터 일기를 쓰자라고 친구 둘이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유만주는 집으로 돌아가서 1775년 1월 1일부터 약속을 실천을 한 거예요. 13년 동안. 이렇게 유만주가 처음 일기를 쓰기 시작했을 때에는 공부 잘하려고 쓴 거예요. 이 일기에다가 그러면은 뭘 적었겠어요? 오늘 나는 무슨 공부를 했다. 대학을 100번 읽었다. 그리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시험 출제하는 사람은 누구일 걸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시험을 봤다. 망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공부하고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이 처음에 일기에는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일기를 써 나가면서 유만주는 일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일기에 내가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을 쓰면서 배워 나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는 유만주가 꾸었던 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유만주는 남대문 근처에 살았던 청년이에요. 남대문을 나가면은 예전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연못의 이름이 남지였어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이 바로 남지인데요. 네모난 연못이 있고 그 안에 연잎이랑 연꽃이 만발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만주는 날마다 동네를 다니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일상 속에서 아주 친근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유만주는 꿈속에서 이곳을 방문을 해요. 우리도 일상 속의 어떤 장소들을 꿈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곳은 굉장히 낯이 익으면서도 낯선 면모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꿈 아마 꿔보셨을 거예요. 근데 유만주도 그랬어요. 남대문의 누각에서 남지를 굽어보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남지는 현실과는 다르게 끝없는 커다란 호수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펼쳐지는 풍경도 갑자기 눈이 펑펑 내려서 아름다운 설경을 이루어요. 너무 예쁘다 그러고 있는데 마치 그 눈송이가 다들 꽃송이로 바뀐 것처럼 어디선가 하얀색 연꽃들이 막 떠내려오는 거예요. 유만주는 그 연꽃을 보고는 와 예쁘다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연꽃 하나를 던져요. 그러면서 이거 나의 아이인 구한이에게 줘야지 라고 하다가 꿈에서 깨어요. 이 꿈에서 나타나는 유만주는 젊은 아빠예요. 젊은 아빠인데 유만주의 내면은 맑은 연못과 아름다운 연꽃과 하얀 설경 이런 걸로 그려지는 아름다운 그런 풍경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눈에 띄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연꽃을 하나 골라서 그거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한테 건네주고 싶어하는 아빠 유만주의 마음이에요. 이런 꿈까지 유만주는 자신의 일기에다가 오롯이 다 담았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친구가 한 질문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일기의 매력은 뭐든지 담을 수 있다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 사람의 삶은 물론 꿈까지 오롯이 다 담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그 어떤 것도 내가 솔직하게 내가 뭐 했어도 일기가 되는 거고 내가 무슨 꿈을 꿔서도 일기가 되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또 질문이 있죠. 네. 자, 이 질문은 우리 어떤 패널께서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직접 한번 질문을 해 주실까요? 유만주는 그의 아들을 잃고 이 절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유만주의 일기는 단순한 그냥 서적의 의미를 넘어서 그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기를 절필한다는 것이 단순히 글을 그만 쓴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거기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글을 쓰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크나큰 슬픔이 왔을 때 오히려 이제 글을 안 쓰게 하는 그의 선택은 과연 유만주다웠는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꿈 얘기를 다시 소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만주가 꿈속에서 이렇게, 집어서 간직했던 그리고 아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은 아마도 유만주의 일기였을 것 같습니다. 유만주는 애초에는 일기를 공부를 잘하려고 쓰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삶이 진행되면서 일기에 부여하는 의미는 점점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는 어떤 면에서 유만주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것이고 유만주는 이 보물을 자기 아들한테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정성을 들여서 일기를 썼어요. 아들에게 선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나중에 내가 쓴 것을 아들이 읽어주고 정당하게 평가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테고 유만주는 아마도 자신의 아들을 자기 일기에 가장 중요한 독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만주가 처음 꿈을 꿨을 때 그 아들은 3살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은 15살이었어요. 15살이어서
아주 많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소년이었는데 병에 들어서 힘없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유만주는 자신의 작가로서의 어떤 기대가 자기 아들에게 이제 주어져 있었는데, 그런 아들이 죽으면서 그 기대가 파괴되게 되었고, 더 이상 내가 글을 써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됐을 거죠. 더 이상 내가 글을 쓴다면 난 바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만주는 아들이 죽고 나서도 일기를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7개월 동안 일기를 더 씁니다. 왜 7개월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육교에서 청소년인 아들이 사망했을 때 아버지는 7개월 동안 상복을 입어요. 아들을 애도하는 기간이 7개월이라는 뜻이에요. 예법에서. 그래서 유만주는 일기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애도했어요. 실제로 그 7개월간의 일기를 보면은 아들에 대한 모든 추억이 담겨 있고, 그걸 읽으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예, 이렇게 유만주는 7개월간 일기를 더 쓰고 1788년 12월 14일에 마지막 일기를 쓰고 이제 끝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일기 없이 한 달하고 보름을 더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점에서 유만주의 삶은 일기 쓰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기의 삶을 일기로서 온전히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인용한 것이 아들이 죽기 전날에 쓴 일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들이 어떻게 아프다 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한 것인데,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내일 병원에 가가지고 아들한테 적절한 처방을 받아와야지 하면서 아들이 어떤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공들여 적었는데, 이걸 적고 있는 동안은 내일 아들이 세상을 떠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리고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유만주의 이 일기는 여기 보이는 이 마을에 걸쳐 있습니다. 유만주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많은 곳을 여행을 다니지는 못했고요. 자기의 삶을 거의 대부분 서울 남산과 남대문 근처에 자기 동네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유만주 일기의 공간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남창동이라고 하는 남대문 근처 마을에 집이 있었고, 그 근처에는 대종 형님인 유준주의 집이 있었고, 그리고 성 밖에는 내종형, 오종사촌 형님인 기위중의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임노의 집인 청량리도 갔고요. 그리고 또 역시 지도에 나와 있진 않지만 유만주가 많이 갔던 곳이 성균관과 동거리라는 곳이에요. 동거리는 지금의 창덕궁인데요. 여긴 왜 갔냐면은 여기서 시험을 맨날 보거든요. 그래서 새벽밥을 먹고 집에서 걸어서 성균관까지 걸어가고 창덕궁까지 걸어가가지고 맨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유만주의 집이 있었던 창동의 지금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유만주는 자신의 동네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겪은 것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유만주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우연찮게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추사 김정희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일기 안에서는 아직 추사 김정희가 아니에요. 유만주의 제종형인 유준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유만주의 집 근처인 낙동, 지금의 서울 충무로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형님이 1786년 6월 3일 밤에 외할아버지가 됐대. 그래서 그 소식을 다음날 아침에 듣고 축하하러 갔다라고 하는데, 이 기록이 추사 김정희의 출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애초에 추사 김정희는 우리나라의 문학사와 학술사에서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로 평가받고 있고, 추사 김정희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추사 김정희의 출생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약간 신비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자기 어머니의 태중에 24개월 동안 있다가 충남 예산의 경주김씨 종택에서 여러 신비한 자연현상과 함께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거의 지난 50년 동안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유만주의 기록에 힘입어서
중요한 한 역사 인물의 출발점이 합리적으로 밝혀지게 됐다라는 점이 우리는 조금 눈여겨볼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흔형에 남아있는 것은 추사 김정희뿐만 아니라 추사 김정희의 어머니도 뭔가 눈에 띄는 인물로 남아있는데요. 예, 여기 보이는 편지가 왼쪽의 것은 추사 김정희 엄마가 자신의 남편에게 보낸 편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추사 김정희의 이른바 추사체라고 잘 알려진 글씨입니다. 예, 약간 비슷함이 느껴지시나요? 예, 추사 김정희를 연구하는 분들은 추사 김정희의 저런 예술적인 재능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유만주의 일기인 흠영은 추사 김정희의 어머니가 시집 가기 전에 소설책 낭낭하게 읽는 거를 좋아하고 편지를 다정하게 잘 쓰고 아주 명랑하고 똑부러지는 그런 소녀로서 살아가던 그런 생기 넘치는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어서 소중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의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는 점을 이 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읽고 그 안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 우리 패널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김희중이라는 고종 사촌형을 유만주는 갖고 있었는데, 그 고종 사촌형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죽게 되는데, 그런 당대 선비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생활이나 아니면 검소한 생활을 지키다가 죽게 되었을 때, 유만주는 그건 너무 정도가 심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당대 사회는 그걸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유만주는 중산층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부자도 아니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유만주의 친척 중에는 그 추사 김정희의 외할아버지처럼 아주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방금 우리 학생이 질문한 김희중처럼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유만주는 그 양쪽을 모두 다 자기의 친척으로 교류를 가지면서 관찰하고 계속해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김희중의 삶은 유만주에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느낌을 자아냈고,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극빈층 양반으로서 너무 심했다라고 그런 자신의 안타까움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그러다가 고생만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 무능한 거 아니야? 자기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유만주는 이 사람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도와주면서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한번 볼까요? 자, 김희중 집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 급해요 라고 해서 집에서 돈을 보내드렸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자주 아파요. 근데 그래서 이 형님도 사실은 되게 자주 아팠어요. 아프니까 돈을 모으기가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님을 문병을 하고 약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일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래된 벼루 하나를 백순에게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 백순이라는 사람은 바로 김희중의 큰아들이에요. 근데 여기 나이가 한 15살쯤 되는 소년이었는데, 이 김백순도 그렇고 김희중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조선의 가난한 양반으로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다른 양반들처럼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거 말고는 여기 이 가난에서 탈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거기에서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다가 김백수는 세상을 떠났고 김희중은 세상을 떠났고 김백수는 어렵게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는 김백순에게 유만주는 오래된 벼루를 선물해요. 이거 비록 오래됐지만 이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하거라, 이런 마음이 아마 담겨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김백순의 모습이 세월이 흘러서 1801년 2월 13일에 추한급 구간이라는 책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유만주도 김희중도 이미 다 세상을 떠난 뒤였고,
소년이었던 김백수는 32살에 아저씨가 되어 있었는데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책에 나오게 됐을까? 추원급 부관은 조선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그런 기록을 남긴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범죄자로 김백순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김백수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은 천주교를 믿었다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 그래서 김백수는 그 책에서 나는 예전부터 유교를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천주교에 홀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자신감으로 책을 읽었는데 읽을수록 이것이 옳은 얘기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천주교를 믿게 되었고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김백순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유만주가 헌벼루를 선물했던 그 소년과 연결되어 있고 그 소년의 가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추한급 구관이라는 역사 기록과 흠영이라는 책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김백순이 왜 천주교 신자가 됐을까라고 하는 추론을 할 때 이 사람은 원래는 유교를 공부하는 선비였지만은 가난한 삶 속에서 더 이상 이런 방식의 삶에서 전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천주교 신앙에서 새로운 전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이 사람이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점이 흠영이 뭔가 역사 기록과 맞물리면서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그런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자면은 유만주는 기억이라는 것을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었고 그 기억을 일기 쓰기를 통해서 차곡차곡 구축을 해 나가고 있었고 그 기억이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유만주하고 만약에 공통점을 찾는다면은 앞으로 있을 수능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일종의 수험생으로서의 처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수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거 그거는 아닐 거잖아요. 왜 수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가? 높은 점수를 받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유만주하고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여겨져요. 유만주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조선시대에는 거자라고 불렀습니다. 거자란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만년 수험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꿈은 과거 급제가 아니라 과거 급제를 해서 뭔가가 되는 거예요. 과거 급제를 해서 뭐가 되고 싶었냐면은 이 사람은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되고 싶었어요. 예, 지금은 역사가가 되고 싶고 역사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진로가 있어요.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역사 유튜버가 되는 것도 괜찮고 역사 저술을 할 수도 있고 역사를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지가 않은데 조선시대에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라고 하는 그 직업이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유만주가 자기의 꿈을 이루려면은 일단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뭔가 가장 슬픈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하지만 이 사람이 그냥 나는 그럼 시험 봐가지고 붙어가지고 그 역사가가 근무하는 관청이 춘추관이라는 곳이에요. 춘추관에 취직하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다른 노력을 하지 한다면은 그런 건 아니에요. 유만주는 역사가가 되고 싶었고 자기 나름대로 나는 왜 역사를 좋아하지? 나는 역사가가 돼서 만약에 사관이 되면은 그 직업으로 돈을 벌면서 다른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아주 젊은 나이에 훌륭한 역사가란 어떤 사람일까? 공정한 마음과 공정한 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스스로의 판단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역사책을 보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재미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스스로 답을 찾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역사책이 왜 재밌나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해요. 하나는 금동선인이라고 하는 저 사진에 있는 어떤 신선이 배아 같은 것을 이고 있는 그런 동상을 말해요. 저 동상은 옛날 중국의 한나라 때 한나라의 그 궁전에 설치되었던 그런 동상이에요. 근데 그 한나라에 한 무제가 설치를 했는데 한 무제가 사망하고 한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궁궐에 있으면서 그 궁궐에 있었던 일을 지켜봤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그런 동상이죠. 근데 한나라가 망한 다음에 저 동상을 철거를 해서 다른 나라의 궁전으로 이제 옮겨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 동상이 눈물을 줄줄 흘렸다라고 하는 옛날 얘기가 전해져요. 근데 유만주는 역사가라는 존재가 저 동상과 같다라고 했고 저 동상처럼 되는 게 자기를 즐겁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유만주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애는 짧아요. 근데 인간의 생애를 훌쩍 뛰어넘어서 왕조도 훌쩍 뛰어넘어서 저 멀리서 인간의 역사를 오래 지켜볼 수 있는 존재가 마치 금동선인처럼 그게 바로 역사가인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좋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기 포청천이라고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판관포청천. 예. 아시네요. 옛날 사람이시네. 네. 예, 저 포청천은 중국 송나라 때의 유명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역사를 보면서 포청천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데서 오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사건을 자기가 자기의 시선에서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데서 뭔가 능동적인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은 사료 비판 같은 건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자기 효능감을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역사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네. 이 질문, 이거 좀 이렇게 결과론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우리 질문을 주신 패널분이 계시죠? 네.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유만주가 대기만성형 인간이라고 설명을 했듯이 유만주는 되게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과거 시험에 합격했었다면 그 이후에 유만주가 어떠한 행적을 보았을지랑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예. 여러분도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유만주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라는 거. 예,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그 사이 한 계단도 오르지 못하고 이 비천당, 저기가 바로 과거 시험장이에요. 돌아와 앉았고 하나의 이름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여기에 나는 시험을 보러 와야 했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짐작하시겠지만 유만주는 만약에 자기가 과거에 합격한다면은 사관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관이 돼서 춘추관에 근무를 했다면은 저기 자기가 쓴 흐명 일기 말고도 춘추관 일기 같은 저런 일기도 쓸 수 있었겠죠. 하지만 생이 끝날 때까지 그것은 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유만주의 어떤 그 일생을 관통하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패널분께서 질문 한번 주시죠. 여기에 그 당시의 경제적인 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유만주는 양반들도 가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반 중 군필판결은 신분이 낮은 사람보다 짠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만주는 신분의 기강이 무너짐을 바로잡지 않는 관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유만주는 생각만 하고 행동은 되게 소극적으로 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돼서 유만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만주도 양반이죠. 그리고 양반으로서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학생의 질문은 대단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유만주의 한계겠죠. 그런데 유만주가 자기의 글쓰기를 통해서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양반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양반이라는 것이 그저 사회의 가장 높은 계급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단속하고 염치를 알고 경우가 바르게 뭔가 인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자성 같은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일기 안에서 피지배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그것은 양반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유만주가 어떤 기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1782년에 조선에 큰 기근이 들어서 어떤 할머니들이 유아를 살해해서 먹었어요. 튀긴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들도 사망했어요. 이런 사건을 이제 유만주가 일기에 적고 있는데, 근데 이 시기에 그 일과 관련된 암행어사의 보고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 암행어사는 아마도 그런 참상을 목격했겠지만은 임금님 앞에서는 행정 절차라든가 뭐 이런 점에 치중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만주가 느끼는 흉년과 역사, 조선왕조실록 같은 역사에 기록된 이 흉년의 참상 사이에는 분명히 온도차가 있는데, 우리는 유만주 같은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요. 네, 호남에서 고을에 수령, 사또님, 지방관을 하던 어떤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상여에 실려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네, 어쩌면 순직이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고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선정비를 세워줬어요. 선정비라는 거는 원래 어떤 고을 원님이 우리를 잘 다스려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 좋은 정치를 했다고 칭송하면서 세우는 그런 비석이거든요. 근데 그 문구가 아주 강렬해요. 염라대왕 선정비 이렇게 세웠어요. 이거는 두 가지로 그 죽은 지방관을 비난하고 있는데, 하나는 만약에 이 선정비를 받는 사람이 진짜 염라대왕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염라대왕님, 저 나쁜 사람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염라대왕일 수 있어요. 염라대왕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사람들의 목숨을 가져가는 존재니까. 근데 그 죽은 지방관이 우리 백성들한테는 염라대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으로서 아주 정치를 잘하셨소 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정치를 했다라는 것을 단어적으로 표현한 말일 수 있어요. 거의 천재인데 이 호남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것들을 아무도 기록을 하지 않는데 유만주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절실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유만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가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양반으로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성취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유만주가 도달한 역사가로서의 성취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유만주는 거의 죽기 전에 자기 친구를 만나서 연말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요. 아마도 나는 좋은 문장을 앞으로 옛날 사람들을 능가하는 좋은 문장을 쓰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몇 권의 좋은 역사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책은 지금까지 조선에 존재했던, 동아시아에 존재했던 역사책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우리나라에 많은 역사책들을 수집해서 사료로서 자료집을 만들 거고, 이게 잘했다 못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역사서를 나중에 1100년 뒤에 훌륭한 역사가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 자료집을 바탕으로 스스로 공정하게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 꿈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86년이면은 유만주는 32살이고요. 이 뒤로 1년 조금 넘어서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돼서 실제로 이런 역사책을 스스로 완성했다고 여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자, 여기에 나타나는 유만주의 역사가로서의 어떤 성취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래 중세의 역사서는 호평이라고 조금 어려운 말인데 사관이 이거는 잘했어, 이건 못했어 라고 가치 평가를 하고 후세에 교훈을 주는 것을 가장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유만주가 보았던 모든 역사책이 대체로 그랬어요. 그런데 유만주는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나는 객관적으로 사료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유만주가 한 이 말은 갑자기 분위기가 외국 사람이 나오는데요. 독일의 역사학자인 랑케, 유만주보다 40살이 어리네요. 예, 랑케가 했던 말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랑케는 독일의 근대사학을 확립한 역사학자로 높이 평가받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역사서술이 감정이나 가치 판단에서 주관성을 배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료 속에 담겨진 순수한 사실을 발견해내는 것, 역사가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 사실을 보아야 한다라고 선언했는데 이것이 잘 알려진 독일 역사주의 그리고 근대 역사학의 어떤 기치로서 지금도 유효한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데 유만주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런 나중에 한반도에 도래하게 될 미래의 역사학이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아주 일찍 보여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만주는 그럼 자기의 꿈을 못 이룬 걸까요?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2016년부터 2017년 봄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저런 제목의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 전시의 자료가 되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일기를 쓰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전시는 1784년에 30살을 맞은 유만주가 서울 사람으로서 어떤 일상을 보냈고 어떤 꿈을 꿨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재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 전시회가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2019년에는 일본의 에도 도쿄 박물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박물관 교류전을 할 때 이 전시가 일본에서도 진행이 됐어요. 예, 아마도 유만주는 나는 꿈을 이루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마지막 이야기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미래의 어떤 역사가들, 미래의 역사 연구자들은 유만주가 남긴 기록을 가지고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조금 늦기는 했지만 유만주는 꿈을 이루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아란 선생님과 함께 유만주의 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유롭게 질문 몇 가지를 또 이렇게 김아란 선생님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패널 분들도 질문할 수 있고 우리 여기 계신 수많은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도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혹시 있으신 분? 자, 제가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도 질문해도 됩니까? 네. 그 유만주는 이제 글로써 기록을 하고 일기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록에 관한 여러 가지 가치도 많이 발견하고 후세에 큰 영향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글이 유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글로 이렇게 일기를 썼지만 요즘에는 사진을 찍어서 나의 감정과 사실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는 영상을 촬영해서 그걸 편집해서 또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곳에 올리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매체로 다양한 플랫폼으로 나를 기록하고 세상을 기록하고 나의 감정을 서술하는 매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고전학에서의 얘기하는 이런 쓰는 기록과 우리가 현대사에 맞게 촬영하고 찍는 기록과는 엄연히 다른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먼저 답을 드리자면은 맥락은 완전히 같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기를 처음 연구하던 때가 그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 일기를 그때 이제 이 일기를 연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유만주가 만약에 지금 태어났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도 파워 블로거가 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시점에 그러면 유만주가 지금 태어났다면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유튜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전시회 그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시회에서 그 전시회가 사실은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했는데 그 전시를 구경 가려고 했던 특정한 집단들이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전시를 거의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가서 막 방문을 하고 구경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와, 유만주는 조선시대의 그 트위터리 아니다. 트위터 시조 선생님 유만주 뭐 이렇게 공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뭔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고 기록을 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별거 아닌 사람이고 살면서 자기의 그런 가능성이나 노력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증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유만주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만주가 항상 자신이 역사를 기록할 때는 객관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에서는 개인의 주관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유만주가 나라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봤을 때에도 아마 그런 자신의 신념을 담아서 글을 썼을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 원하는 역사가는 그런 객관적인 신념이 아니라 어쩌면 그 관리들이랑 임금들이 원하는 대로 쓰이는 역사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만주의 그런 신념이 어쩌면 유만주의 과거 합격을 방해하는 그런 이유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만주가 자신의 신념을 계속 굽히지 않으면서도 계속 몇십 년 동안 자신의 과거 신념을 고집했던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먼저 그런 조선의 역사가로서 나라에서 요청하는 그런 역사가의 유형 같은 것이 있었을 텐데 유만주는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유만주의 신념이나 글쓰기에서의 의지 같은 것이 이 사람이 결국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태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선 시대의 역사가 그래도 굉장히 공정해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그런 기록은 아주 뭐 예외적인 뭐 연산군이라든가 그런 왕을 제외하고는 그 국왕도 개입해서 이것을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없게 할 정도로 사관이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게끔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뚜렷해서 사실은 조선 왕조실록을 믿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보고 있는 어떤 눈높이가 조정의 정치사이고 좀 더 큰 일들이지 유만주가 보고 있는 것처럼 작고 사소한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조선시대라는 어떤 사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유만주는 역사가로서의 그런 꿈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문학자입니다. 인문학자는 인간의 일에 아주 인간의 일이라면은 인간의 일을 담고 있다면은 그것이 역사이든 소설이든 문학이든 모든 인간의 일을 기록한 그런 자료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인문학자에게 사실은 시험을 볼 때에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시험을 보려면은 요령이 필요하잖아요. 출제 유형을 알아야 되고 수학은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근데 조선시대에도 과거 시험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요령을 파악하는 데는 조금 둔하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책들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과거 시험에서 조금 성과를 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로서 유만주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학생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또 한 분 정도만 더 있을까요? 역시 현장에서. 네, 맨 끝에 우리 계신 우리 학생분께서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네. 유만주는 가난한 양반이었다고 했는데 과거 공부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제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왔는데요. 김희중의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줬다, 30분을 보내줬다라는 기록을 보고 궁금했던 건데 공부하면서 또 일을 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을 하신 분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학생인데요. 너무 반갑고 약간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한 질문은 유만주가 자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는데 자기보다 더 가난한 친척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정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유만주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형님을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은 유만주의 아버지는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유만주 아버지가 되게 훌륭한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백수로 일기를 쓰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아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자, 이번엔 시험 잘 보거라, 그리고 일기도 열심히 쓰거라, 이렇게 계속해서 아들을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만주의 일기도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유만주가 분명히 자기 형님을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는 게 너무 당연하고 친척끼리는 서로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서로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실천하지는 못했지만은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열심히 실천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만 여기서 뭐 잘 살고 시험 급제해서 어떻게 출세를 하고 뭐 그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여기서 나의 사람들하고 함께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가시기 전에 격려 메시지 하나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분들께서 정말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오늘 이 자리 정말 또 어렵게 이렇게 준비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사실 유만주 보면 과거에도 실패했고 또 일찍 아들도 여였고 한 번도 직업도 가져본 적 없고 가난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강요하잖아요. 시험 잘 봐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강요하는 사회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만주가 우리 사회에 이런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격려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마지막 말씀으로 짧게 듣고 오늘은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주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의 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읽고 사실은 유만주에게 하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었을 텐데 대신해서 저에게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그거예요. 유만주는 과거 시험을 합격하면은 훌륭한 역사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노력의 방향이 뭔가 인정을 받지를 못했고 하지만 그의 모든 성과는 일기에 남아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기를 통해서 유만주는 조금 늦었지만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얼마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꿈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한 여러분들의 꿈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유만주는 아마 말하고 싶지 않을까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남아있는 이제 우리가 유만주를 알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일기를 읽었을 때는 완전히 이제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말 멋지게 함께 만들어준 우리 패널분들 그리고 우리 지도교사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또 고등학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아라 선생님 또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2023 고전과의 만남 인문학의 향연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